예, 12주 공부합시다. 12주. 12주 차는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 예, 이런 주제로 1, 2, 3차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 아, 뭐 부제도 성선설과 성악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 사실 인간 본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그 맹자의 성선설 또 순자의 성악설 정도죠. 내가 이제 그 인간 본성과 관련된 음, 과목을 하나 수업을 하긴 해요. 강의를 인간 본성.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 대학에서도 인간 본성과 관련된 수업도 하나 하고 또 이제 인문학 강의에서도 대학 밖에 인문학 강의에서도 곧장 뭐 두루 쓰기는 하는데 그 대학에서 내가 강의하는 인간과 본성, 인간 본성에 관한 자료 그 수업에서 보면 어, 그 여기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 성선설 성악설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서구의 그 여러 철학자들이 인간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 책도 지금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해서 자작나무 출판사에서 언제 펴냈나?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교재로 인간과 본성 과목의 교재로 씁니다. 주 교재로. 근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동양의 그 전통적 사유, 뭐 성선설, 성악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이제 조금 많이 들어봐서 아는 것처럼 뭐 성선설, 성악설 그렇게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뭐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이런 것 가지고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 본성이 과연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본성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이 교재 인간 본성에 관한 여기까지 철학적 성찰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또 다양한 참고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12주 1차시입니다. 12주 1차시인데 그 인간 본성에 관한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사상 골라내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의견에 좌우되기 쉬워요. 그렇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주목할 만한 주장하는 사상가들은 모조리 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책만 하더라도 이 인간 본성에 관한 일가의 철학적 성찰만 하더라도 지은이가 로저 트리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뭐 워릭대학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철학 교수로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보더라도 어, 홉스, 홉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음, 홉스, 조금 설명할게요. 1차 시니까. 토마스 홉스. 인간은 타인의 계량을 보고 웃는 존재다.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추악하고 야만스럽고 짧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홉스 같은 철학자는 인간이라는 보편적 속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은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윈은 종교교훈을 통해서 그 진화론, 자연 도태, 적자 생존, 이 진화론을 강조했던 다윈 같은 경우는 생존 경쟁 속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죠. 니츠 같은 경우는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진리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니체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인간의 본성은 힘에 의지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철학자죠. 마르크스는 어떻습니까? 인간 본성은 사회 조건의 산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강조하죠. 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무의식. 그리고 본능 앞에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플라톤은 어떻습니까? 독다른 지혜를 결의한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빛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영혼 불멸의 이데아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에는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또 그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존주의 철학에서 또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런 그 전통 형이상학 철학자들과 실존주의 철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은 이성을 따를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성을 강조하고 있고, 만물에는 목적이 있다. 자, 만물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물에는 목적이 있죠. 시계의 목적은 뭡니까? 시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시계의 목적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예. 그다음에 컵의 목적은 뭡니까? 무슨 뭐 음료를 따라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의자의 목적은 뭐죠? 사람들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단 하나를 예외로 둡니다. 그건 뭡니까? 인간.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갖고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 사상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 사상에서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이걸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이상학 철학은 바로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어떤 다른 사물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선택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는 한두 개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그런 이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볼게요. 아퀴나스, 교부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아퀴나스는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자유의지 때문이다. 그렇죠. 그 성서에 보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다 줬죠. 낙원에서. 그런데 단 하나 금기가 있었죠. 사과나무는 따먹지 마라. 지혜를 갖고 있는. 근데 인간의 의지에,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사과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낙원에서 추방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부 철학자 아퀴나스는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자유의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자. 언어 한계는 곧 세계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로 창조되는 인간 본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살아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 10명의 서구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 사상가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이제 일러주고 있는 책이 이게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이고, 나는 이 기본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인간과 본성이라고 하는 과목을 또 하나 교양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12주차 수업 자료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교양의 수준에서 좀 제대로 알고 있을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를 좀 깊이 있게 또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여러분과 함께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타인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만한 사람인가를 또 판단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을 교양의 수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나 자신을 객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인간의 본성, 그중에서도 인간의 본성 과연 무엇이냐 와 관련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주차에는 1차, 2차, 3차씩 나눠서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를 그야말로 특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2주 1차 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PPT 자료와 30페이지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하면 10페이지씩 1차 시, 2차 시, 3차 시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중간에 다양하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의 교재를 활용을 해서 좀 보충 설명하면서, 여기 다 내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권이나 되는 책을 이게 3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내용을 어떻게 아무리 요약한다고 하더라도 15주 동안 하는 수업인데 우리 한 주 동안의 수업 자료에다 다 만들어 넣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지금 만들어 놨고 예를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글이 좀 빽빽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10페이지씩 10페이지씩 하면서 이제 중간에 또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꿈꾼 것은 뭐냐? 제목을, 이제 소제목을 써놨습니다. 도덕적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인격에 이르게 하고, 또 그 개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꿈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죠. 다른 것을 꿈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공통 분모랄까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문의 수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야죠. 개개인이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모름지기 철학자라면 이런 꿈을 꿔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다시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꿈꾼 건 또 바라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인격에 이르게 하고 또 그 개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그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꿈꾼 거라니까 철학자들의 사회적 책무다라고 또 바꿔서 말할 수도 있죠. 이때 인간의 도덕적 역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선천적인 것은 무엇이고 후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분별해야 돼.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하죠. 사리 판단, 분별력.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썩은 사과와 그렇지 않은 사과를, 썩은 과일과 그렇지 않은 과일을, 우리 몸에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다른 시간에 가정폭력과 젠더 불균형의 문제, 또 뭐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낙태 합법화와 관련된 문제, 이건 13조의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이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가운데 이 분별의 문제를 이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뭐 조금 공부를 또 했어요. 페미니즘 퀴어 공부하면서 가정폭력 관련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내가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데이트할 때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뭐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어, 누군가가, 뭐, 이제, 이게 그 상대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배우자는, 그다음에 데이트하는 상대에는 엄청 깜짝 놀라겠죠, 마음으로. 아,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어? 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폭력적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엄청나게 혼란 상태에 빠지겠죠. 문제는 뭐냐? 물론 일반화는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라고 일반화의 오류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강력 가정폭력의 그 피해자 되게 여성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물리적 힘이 약하고 또 다른 이제 어떤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구체적인 우리 삶은 관념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거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죠. 물론 남성인 경우도 들어 있어요. 한 10% 내외가 있다고 통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절대 다수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물리적 힘이 약하니까. 또 다른 요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문제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분별, 구별.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남편이든 데이트 상대방이든 간에 하여튼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거, 구별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과 그다음 구타를 포함한 이 폭력 행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아,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과 계속 어떤 데이트 중이라면 이 사람과 계속 만남을 이어갈 할 것인가? 특히 결혼했을 때 이 사람과 계속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데이트 폭력은 좀 놔두더라도 가정 폭력의 경우에 이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지금 결혼한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혼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 못지않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배우자의 폭력 행위를 일단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계속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터인데 내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내가 한 공부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가정폭력 관련된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한 공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피해자들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그 남편의 폭력 행위를 최초의 폭력을 보고 당황하고 고민하다가 근데 그 남편이 되게 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의 행위 패턴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타를 한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거나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꽃다발을 사갖고 온다거나 그러면서 두 가지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내가 술을 마셔서 그다음에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잠시 이성을 잃고 흥분했다. 용서해달라. 그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뭐 선물을 사오거나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이런 행위. 이럴 때 분별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일반화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여성들은 그래서 어 되게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만 마시지 않으면 좋은 사람인데 폭력만 행사하지 않고 그 폭력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때는 술을 마시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다른 때는 굉장히 그 좋은 남편이고 자상한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인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약속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또 그런 폭력이 또 가해지는 것이죠. 어. 그럴 때 또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이 폭력은 습관이에요. 처음에 데이트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그 폭력 행위가 행해졌을 때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이혼을 한다는 것이 그다음에 아이들도 있고 그럴 경우는 더더욱 쉽지 않지요. 그래서 참고
견딘다는 것이죠. 그 참고 견디는 것이 폭력, 즉 구타의 일상화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참다 나중에 또 상대방을 살해하게 된다거나 이런 비극적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가 가정폭력에 내재되어 있더라. 그다음에 상당히 전문적인 고소득 여성들도 의외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해보면 한 5, 60% 이상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더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핵심적인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례는 뭡니까? 분별할 것, 분별. 분별할 것. 자, 그러니까 가정폭력 행사하는 그런 사람은 선천적인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선천적으로, 그럼 이제 적응해보죠. 응용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어떤 결함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된 무슨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인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응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주차만 가지고 될 수도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주차에 12주차에 인간 본성에 관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접근을 해봅시다. 대신에 이제 핵심은, 중요한 것은 동양의 전통,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보충해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꿈꾼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즉 이것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자들의 사회적 책무가 뭐냐와 관련된 거예요. 본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공동체 내 개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인격에 이르게 하고, 또 그 개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인간의 도덕적 역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제가 가정폭력의 예를 들긴 했는데, 선천적인 것은 과연 무엇이고 후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형제도와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때 교화 가능성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교화가 안 되겠습니까만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잔인한 방식으로 해친 사형수가, 또는 그런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무기징역이나 뭐 징역 20년이나 15년이나 받은 사람이 뭘 개과천선을 할 것이며, 개과천선 한들 그의 범죄 행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리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소위 개과천선, 뭐 이런 걸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분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공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넘어갑시다. 맹자와 순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이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회에서는 제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딱 기본적으로 아는 거,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그런데 맹자와 순자의 스승이 누구예요? 공자죠, 공자. 동양의 철학사상은 공자로부터, 공자로부터. 그러니까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학문적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맹자와 순자, 공자의 추종자들이죠, 제자들이죠, 추종자. 그런데 이제 맹자와 순자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정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 보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선설, 성악설. 근데 사실은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맹자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핵심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2차씩 3차씩 가면서 처음부터 말해버리면 여러분 다음 수업 잘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맹자와 순자, 공자의 추종자들인데, 공자부터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403년까지, 언제인지 모르겠죠? 물론 상관없어요. 아주 오랜 옛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아주 오랜 옛날. 뭐 계산하겠어, 어떻게? 우리는 지금 기원 후 2021년이죠. 2021년 2학기. 그러니까 한 3000년 가까이 전에, 그런 2500년 전에 그 얘기죠. 770년에서 기원전 403년까지 춘추시대, 전국시대는 서로 싸우던 시대예요. 서로 자웅을 겨루던 시대, 중국 대륙에서. 그게 춘추시대, 전국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대략 기원전 551년경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479년경에 죽었어. 그러니까 뭐 그 2500년 전이죠. 예, 그 대강 그렇습니다. 그다음 맹자는 공자가 죽은 후 약 100년 후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공자, 맹자 100년의 차이가 있네. 약 음. 그다음에 이제 이 춘추 자, 왜 지금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좀 설명을 하냐면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 사상은 누군가의 이론은 누군가의 학설은 누군가의 문학 작품은 그 사람이 살았던 당대의 정치,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과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맹자, 아니 공자의 정치 철학 사상, 그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학문의 자양분을 섭취한 맹자와 순자의 정치 철학 사상, 그다음에 특히 인간 본성과 관련된 이런 학설들은 결국 뭡니까? 당대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태어날 때 선하다, 악하다, 요 얘기만 가지고는 인간 본성에 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소위 했는가?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문학에, 우리가 문학 수업 시간은 아닙니다만 내가 문학 수업할 때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문학 작품은 작가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간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의 매개는 언어죠. 그렇죠? 언어는 사회적 특질을 갖고 있죠.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소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은 그 작가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싫든 좋든 간에 당대의 사회 역사적 맥락과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런 것처럼 문학작품도 그래서 이제 문학작품은 텍스트는 진공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나는 늘 문학 수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문학 텍스트는 진공 상태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다. 생성되지 않는다. 사회 역사적 맥락과 아무 관계없는 곳에서 저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정치, 철학, 사상, 이론, 학설 똑같아요. 그래서 어, 우선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춘추시대, 장국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공자가 그 시대에서 공자가 주장했던 여러 정치 철학 사상이 있겠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맥락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친절하죠. 네? 네, 친절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게 또 상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알 법한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다 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대학은 하나의 제도고 나는 또 수업을 하는 교수고 그러니까 또 내 수업 시간에는 내 수업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업 시간이긴 합니다만 일단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공부한 사람. 예. 그래서 선생이니까 뭐 좀 더 공부를 먼저 했고 좀 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또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어, 듣기 바랍니다. 자, 춘추시대, 패자들의 시대다. 패자, 으뜸, 두목 그러면 좀 으시시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자웅을 겨루든 서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든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770년은 그 전, 그 전까지 종주국이었던 주왕실이 견융이라고 하는 종족에게 쫓겨서 수도를 동쪽의 낙양으로 옮긴 해이다. 낙양으로. 낙양성 심리하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옛날 노래. 이름 잘 모르죠? 낙양성이 우리나라 없습니다. 중국입니다. 아, 낙양으로 옮겼다. 그전까지 중국은 주왕실을 중심으로 많은 봉건 국가들이 유상처럼 분립해 있었다. 그들은 혈연과 제사와 군사에 의해서 주왕실에게 종속되어 이 봉건제 국가를 말하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동양, 중국에서 동양 그러면 중국이죠. 네. 혈연과 제사와 군사에 의해서 주왕실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주왕실이 동쪽으로 천도한
수도를 옮긴 이후에는 이런 봉건제가 붕괴됐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춘추시대는 피해자들의 시대. 서로 중원을 차지해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런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합종 연행을 하면서 다투었던 시대. 예. 이게 피해자들의 시대다 이런 얘기죠. 예. 주왕실이 견웅이라고 하는 종조에게 쫓겨서 수도를 낙양으로, 즉 동쪽으로 옮긴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이 그 주왕실을 중심으로 혈연과 제사와 군사에 의해서 이렇게 종속되어 있던 그런 봉건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각각의 그 지역의 세력가들이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서로 자웅을 겨루던 그런 피해자들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춘추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국시대는 뭐냐? 춘추시대 다음에 전국시대입니다. 합해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하죠. 비슷한 맥락이니까 피해자는 승리자 그 말이죠. 우두머리. 예. 주왕실의 명목만은 존중하면서 실상은 무력으로 다른 제후들을 정복했고 그럼으로써 천하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죠. 천하를 제패했던 제나라의 환공, 송나라의 양공, 진나라의 문공, 진나라의 목공, 초나라의 장왕은 오패로 오패, 다섯 우두머리, 다섯 패권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춘추 시대만 해도 제후국들은 실제적으로 독립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그래도 그 실제적으로는 독립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패자들은 근왕의 기치, 즉 천자 쉽게 말하면 천자 명목상으로 천자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천자를 지키는. 예. 그러나 전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명분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천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 전국시대 칠웅, 즉 한, 위, 조, 연, 제, 초. 여기서 삼국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여기서부터 나오죠. 한, 위, 조, 연, 제, 초, 진의 그, 진은 근왕의 명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약육강식인 전쟁에 들어. 나중에 누가 이게 중국을 통일합니까? 진나라의 시황, 예? 예, 시작이다. 그 말이겠죠? 대초, 응? 응, 중국을 통일한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른 황제. 예. 자, 넘어갑시다. 이 춘추 전국시대, 주왕실의 붕괴로 인해서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각 지역의 그 제후들이, 예? 패권을 다투던 시대.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근왕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나 전국시대는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천하를 제패하고자 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백가 시대. 자,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시대. 자,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스럽죠. 혼란의 시대죠. 서로 이제 서로 소위 말하면 요즘에 뭐 깐부, 오징어 게임 또는 깐부 편 먹고 같이 편 먹고 합정 연행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또 배신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소위 제후들은 그 한 지역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핵심적인 목표는 뭐였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면 백성들 그러니까 부국강병이죠. 부유한 나라 강한 병사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먹이고 또 잘 다스려서 근데 그걸 바탕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야 다른 지역을 공격하고 그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천하를 제패할 수 있을 테니까 바로 그거죠.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 그다음에 부국강병책 그러니까 각 세력가들은 그다음에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책략 이런 것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경략가들은 즉 학자들은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내년에 2022년 3월에 이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각 대선 후보 소위 캠프에는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캠프에 참여하죠. 뭐 이런저런 분과에 참여해서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후보자에게 조언을 하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각 여러 그 제후들에게는 그런 학자, 지식인, 경략가들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을 이루고 천하를 제패할 것인가 관련된 책략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춘추 전국 시대에 자기 나름의 어떤 소위 공부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제 여기저기 가서 경세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백성들을 되면 잘 먹이고 그래서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강한 군대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천하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유세를 하는 거죠. 유세. 그러면서 이제 그 제후의 마음에 들면 자리를 주고 근데 이제 서로 맞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은 이제 며칠 뭐 밥 얻어먹고 있다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거예요. 공자도 주유천하 수레를 타고 여러 제후국가들을 뺑돌이 뺑돌 돌았어요. 왜? 어느 한 곳에서도 공자를 진정으로 맞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공자는 덕을 강조했다. 덕을. 아니 지금 살벌한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쪽 지역을 내가 무너뜨려야 내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야 더 이렇게 세력을 넓히고 지금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제후국의 이 왕들에게는. 근데 공자는 가서 왕의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도덕 정치를 설파하니까 그 사람들 귀에는 귓밥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그래서 그 제자백가라고 내가 좀 거칠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자료 보면서 좀 이제 좀그 학자답게 좀 설명할까요? 품위 있게. 자, 제자백가 시대, 천국 시대는 또한 제자백가 시대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 혼란 속에서 내가 아까 다 설명했어요. 거칠게 설명하는 것이 더 설명했던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시 합시다. 좀 품위 있게 합시다. 전국 시대는 또한 제자백가 시대에 있다. 사회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구제할 것인가에 관한 각종 사상이 태어나요. 사상을 통제할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대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사상사에서 가장 자유롭고 다채로운 논쟁이 전개돼서 이때를 제자 백가 시대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란 뭡니까? 각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보통 선진 제자, 가장 앞선. 예를 들면 유가에서는 공자, 순자, 도가에서는 노자, 장자, 묵가에서는 묵자, 법가에서는 상황, 한비자, 명가에서는 해시, 공손용 이런 사람들을 제자, 백가. 당시 관악은 민간에까지 퍼져 있었고 관악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립대, 예,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 이런 걸 말하죠. 어떤 지혜와 선비를 우대하는 풍습이 지혜와 선비를 왜 우대했는가 아까 설명했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니까 각 대선 캠프에서 정치적 경험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캠프를 꾸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춘추 전국 시대는 제자백가 시대다 이렇게. 공자의 주요사상 봅시다. 공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자는 이제 그 여기저기 제후들한테 가서 또 이제 그 유세하는 거예요. 자, 탁 공자 앞에 아니 그 제후 앞에 앉아서 제후가 물을 거 아닙니까? 공께서는 부국강병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견을 듣겠습니다라고 차를 대접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공자는 딱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설명하겠죠? 이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정자는 정치가는 정치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필요합니다.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이상적인 지배 통치술입니다.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이런 사상의 중심에 놓인 것이 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질인. 그러니까 무거운 세금과 가혹한 형벌로 백성들을 다스려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진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에게는 나라가 식량과 옷을, 예, 아프고 병든 자에게는 뭐 같은 말입니다. 약을. 예.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도덕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 알겠죠? 덕.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공자는 인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의 실천 사상으로 실천 덕목으로서 예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예의, 알겠죠? 예의. 사실 예의는 뭐냐? 전통적 관습적 형식이에요. 그냥 이것 때문에 공자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조선시대 500년은 주작의 시대였어요. 주작,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작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공자가 죽은 후에 이 공자 맹자의 철학 사상을 이제 보통 우리가 유교라고 하잖아요. 유학. 예, 그런데 이제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공명의 이 정치 철학 사상을 이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게 주자학입니다.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다른 해석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이제 로마 교황청의 그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중세 뭐 천년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 지속됐던 것은 뭐냐면 성서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그 라틴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신부들밖에 없었어요. 수도자들밖에. 일반 신자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 성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의 진리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왜? 성서를 읽을 줄 모르니까. 그것은 네,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 고대 국가에서 신라 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도입됐죠. 근데 한자를 배울 수 있는 한자 쉽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그 한자를 5천자 이상은 알아야 기본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국시대 한자가 들어왔죠. 그 전까지는 문자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문자로 기록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때 어쨌든 한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자를 이제 소위 귀족층, 지배층 자녀들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만 한자를 아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언제 한자를 배웁니까? 배울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성서가 라틴어로 쓰여졌고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루틴입니까? 뭐예요? 그 칼뱅하고 루터하고 칼뱅의 소위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제 라틴어를 그 나라의 그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글자를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성서가 영어로만 돼 있으면 영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서를 해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영어를 알고 있는 신부나 목사가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성서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을 다 아니까 아, 성서를 자기네 눈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부나 목사가 성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내가 또 읽어보면서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도 있고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것으로부터 많은 소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뭐 이를테면 바로 성서 해석과 관련해서 많은 이를테면 소위 말하면 종파라고 뭐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조선시대 성리학 주작을 이야기하다 조금 또 주변적인 이야기로 보충 설명이 됐습니다. 하여튼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이 공맹의 그 유학의 해석을 주희의 그런 해석 외에는 사문 난적이라고 몰았어요. 그래서 주희가 해석한 소위 공맹의 정치 철학 사상만이
절대적인 하나의 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하면 삼은 난적으로 몰아서 귀양을 보내고 심지어 사역을 내려서 삼족을 멸하게 됐고, 그것이 또 정치적 탄압에 반대파들을 박정희나 전두환 때, 특히 박정희 때 그랬었죠. 이승만 때도 그렇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다 빨갱이로 몰아서 국가보안법으로 엮어서 서양에 채워버렸던 것 같은 맥락으로 송시열이 조선시대 당장이 그렇게 핵심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 완고한 주자의 해석, 성리학 주장만이 조선시대 500년을 관통했던 그런 이제 유학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잘 봅시다. 잘 보세요. 공자의 사상 중심이 되는 것이 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라고 하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 예는 뭐냐? 전통적 관습적 형식이다. 사회의 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전통주를 존중하고 형식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이 예 문제, 그러니까 예라는 형식에 따름으로써 인의 사회성과 객관성이 확실해진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극기복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복례. 자, 복례. 다시 예전의 애를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기를 이겨내고. 자, 너는 첫 부분에 나오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에서 말하는 배움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인가? 잘 봅시다. 그냥 그 맥락을 모를 때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인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질문해 봐야 돼.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근데 배울 때, 이 배움은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말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를 말해요. 공자가 말하는 예는, 그럼 뭐냐? 주나라의 전통적인 제도, 문화, 문물, 사상, 예법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르네상스, 문해의 부흥,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르네상스, 문해의 부흥은 뭐냐? 중세, 카톨릭 중심의, 신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문해의 부흥,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그러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영국의 산업혁명, 이렇게 근대,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문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문의 부흥, 문화예술의 부흥, 옛 것을 다시 되살리자라고. 그럼 옛 것은 뭐냐? 그럼 버려야 할 건 뭐냐? 지금 신중심의 그런 주술적 세계관인데, 그럼 옛 것이 뭐냐? 그리스, 고전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다시 되돌리자. 이것이 인간의 이성 중심의 근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의 부흥, 르네상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극기복례, 그 같은 맥락에서 극기복례라고 했을 때 이 예는 주나라의 전통적인 제도, 문화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에서 배움은 바로 예고, 예는 주나라의 전통적인 지혜도 문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극기복례는 뭡니까? 자기를 극복해 예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극복해야 할 건 뭐냐? 하극상의 주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천체전국 시대는, 그러니까 천자 필요 없고 내가 천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욕망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극상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랫사람이 그냥 위에 엎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천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공자가 볼 땐 그건 틀려먹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극기복례. 자기를 극복의 A로 돌아간다 할 때 극복해야 할 것은 하극상의 주체 또는 그런 욕망. 돌아가야 할 얘는 뭐냐? 주나라의 전통적인 질서, 문화. 극기복례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주나라 정치, 사회, 문화 질서가 흔들리면서 많은 이들이 본래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자는. 예? 그러니까 주나라 정치, 사회, 문화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천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어떤 전통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하극상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바로 공자의 전통적인 정치 철학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땠어요? 굉장히 완고한 보수주의적 가치죠. 예. 그래서, 자, 다음 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10페이지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수주의자 공자의 정명 사상, 정명. 이름의 뜻과 실체가 같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이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이 말 많이 들었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
따와야 한다. 군군신신여 부자 부부자자라. 이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선생은 아이고 아이고 예 선생은 선생답고 예 학생은 학생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딸은 딸답고 뭐 응? 그러니까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든 사회든 공동체가 잘 유지된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모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과연 왜 이렇게 비판적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정해진 각자의 신분과 지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과 관련해서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12주 1차 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2차 시에서 좀 또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 1차 시는 여기까지입니다.